공무원제도 우리 재성 공무원제도 하면 대표적으로 기본권이 아니라 뭐다? 제도적 보장 혹은 제도 보장이다. 제도 보장이란 제도 보장이란 전통적인 제도의 보장이에요. 근데 전통적인 제도의 보장이 뭐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기본권은 아니다. 자, 왜 기본권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기본권 조항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학의 자유, 그다음에 지역공무원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인제도, 사유재산제도, 야 이거 기본권이야? 그랬더니 칼 슈미트가 아니 기본권은 아니야. 그럼 뭔데? 기본권은 아닌데 전통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제도야. 그래서 입법자가 법률로 이 제도를 바꿀 수는 있지만 기본권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제도의 핵심은 바꿀 수 없어. 즉 입법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제도 보장을 이야기할 때 기본권 보장이 최대한의 보장이라고 한다면 제도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 핵심, 본질적 내용의 보장, 본질의 보장, 제도의 핵심 보장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제도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제도 보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직업공무원 제도라고 하는 것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국민주권의 실현, 기본권에 있어서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좀 더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은 아니지만 제도 보장에 해당하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도 제도 보장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직업공무원 제도라고 하는 것. 이제 아까 읽었던 7조 1항은 넓은 의미의 공무원이고요. 7조 2항을 우리가 보통 직업공무원 제도라고 합니다. 네, 이 직업공무원 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여기다 자료에는 이제 오늘도 역시 조교가 신혼여행 중이라 자료가 올라오진 않았지만은 제가 나중에 이제 올릴 수 있는데 아마 나중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밖에 공무원의 권리, 공무원의 의무 이런 것들은 국가공무원법 보시고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그걸 다 법률적 내용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그 권리와 의무 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무원의 의무 중에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그런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했잖아. 왜요? 첫 번째, 헌법적으로는 정치적 중립 의무는 누구에게만 인정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직업공무원에게만. 헌법상 뭐라고 되어 있는데 7조 1항과 7조 2항의 차이. 7조 1항은 넓은 의미의 공무원이고 7조 2항은 직업공무원인데 7조 2항의 공무원은 주로 경력직 공무원이다고 할 때 정치적 중립성은 누구한테만 요구된다? 7조 2항의 공무원에게만 요청이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누구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했어요? 대통령에게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7조 1항의 공무원입니까? 7조 2항의 공무원입니까? 7조 1항의 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했는데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할 것. 이때 정치적 중립성은 무조건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뭐에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조금 처음에는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히 강하게 요구했다가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금 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있어. 그런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 만약에 대통령의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중립 의무가 충돌하게 되면 선거 중립 의무가 앞서. 그런데 언제부터? 선거가 가까워질 때부터.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 근거 조항을 어디로 한다고요? 7조 2항이 아니라 7조 1항으로 합니다. 하지만 7조 1항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조문상으로는 없습니다. 상당히 무리가 되는 논리를 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직 이 판례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객관식의 서술로 나온다면 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할 수 있는 건 7조 2항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건 지역공무원에게만 인정되는 것인데 이를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광범위한 넓은 의미의 공무원 모두에게 인정할 것이냐,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이냐, 사실 논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헌법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헌정사가 알려준 선거에서의 부정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대통령은 선거 절차에서 공정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에게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가 상당히 빈약하다는 점에 있어서 좀 비난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지역공무원제 넘어가려고 하니까 약간 이제 논란 있는 문제는 건너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역공무원제도 왜 나온 것이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군 중에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전문적인 행정 일만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뭐에만 공무 수행에만 전념하는 국민들을 직업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 목적, 국가 업무의 안정적인 지속적인 수행과 스멘트적인 입장에 따르면 사회 통합, 그러니까 정치적인 분열 갈등이 발생해도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 수행을 해나가면 사회 통합 갈등을 충격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아까 법적 성격은 다 말씀을 드렸고 지역 공무원의 하는 일 기본적으로는 공무를 전담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7조 1항의 공무원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우리 헌법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치적 중립성 보장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으로 중립하려면 어떤 것들이 또한 제한될 수 있냐, 33조 제2항과 관련해서 근로 3권, 노동 3권이 제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서 정치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심지어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그냥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혹시 보실 수 있으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 장엽 읽어봐 주실래요? 제65조 4항 제4항 외에 정치적 행위 금지 명령하기에는 대통령 등으로 정한다. 네. 1항, 2항, 3항이 뭔데요 대체?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정당 가입 결성 등의 관여 금지죠. 2항. 이하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하, 선거운동 금지구나. 3항. 3항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하, 정당 관련, 선거 관련 개입하면 안 되고 이와 관련해서 무슨 약속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이 사항이 뭐라고요? 상황 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그 밖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문제에 대한 하기는 대통령령으로 어떤 게 금지될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포괄임 금지 원칙에 의해서 뭘 심사해야 돼요?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가? 정치적 활동에 대한 맞아. 지금 1항은 정당 활동과 선거 운동은 규정했으니까 그 밖의 사항이 정치적인 행위이면 안 될 것 같아. 전문적 사항으로 많을 것 같긴 한데 위임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위임 범위의 예측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질까요? 이러면 위헌이에요. 위임 범위를 예측할 수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제 개인적으로는 포괄위임 금지보다도 의회의보 원칙, 기본권 제한의 중요한 내용은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없이 그냥 다 위임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아니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아. 왜? 라고 물어봤더니 정당 활동하고 선거 활동과 관련된 주된 내용일 거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대통령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령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있습니다. 제27조에 정당의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정당,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고 있구나. 그 밖에도 이제 한 가지 조금 2항이 문제될 수 있는데 예컨대 1항의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당과 선거와 관련해서 시위를 기획, 조직, 지휘, 참가, 원조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본 거는 결국은 정당 관련 아니면 선거운동 관련이야. 요 두 개가 핵심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규율될 것으로 예측돼. 그래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라고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좀 더 좋으시다면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후원회를 정당의 이름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위헌 결정한 거 기억나시나요? 정당이 정치자금과 관련된 후원회는 누구만 설치할 수 있어요? 각 의원들, 개인만 후원회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당 후원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들어갔더니 헌법재판소가 맞아. 이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위헌. 아마 잠정 적용했나요? 헌법 불합치했나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설식 내용 중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무원이 정당의 정치자금을 후원하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는 공무원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 것을 정치적 자유로 보는 건가요? 이런 이제 의문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러니까 후원의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할 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은 정당 가입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공무원이 정당에 대해서 후원금 내려고 그러면 그냥 선관위에만 기탁금으로 내고 실제 후원금 자체는 정당에 대한 후원금은 낼 수 없다. 이래서 정치적 편의자에 대한 제한이 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 조문에 대한 유연성을 판단했는데 또 여기서는 정당 가입 못하게 한 건 합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호 배치되는 모순되는 논리 구성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는 정치활동의 금지, 정당 가입의 금지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 내렸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밖에 기본적으로 이제 7조 2항에 보면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직무상 잘못이 없는 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까지 신분 보장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정년 제도가 신분을 보장하는데 나이 구체적으로 몇 살까지 보장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지 헌법이 특정 연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뭐 65세까지 할 건지 아니면 60세까지 할 건지는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자, 이렇게 공무원의 경우 이제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노동삼권이 제한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긴 하지만 한계 그 밖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인과 일반적인 국민과 동일하게 기본권 보장을 받고 또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헌법상 일반 원리에 따른 일정한 원칙이 적용이 된다. 하지만 제가 주성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일반 원리 외에 예외적인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신분에 따른 예외적 기본권 제한 누구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공무원이었고 두 번째 군인, 세 번째 수용자였죠. 요 세 계층이 신분에 따른 예외적인 기본권 제한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예컨대 공무원은 어떤 의미에서 노동삼권하고 정치적 기본권이 다른 일반 국민보다 조금 더 강하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노동삼권의 경우에는 관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보았고요. 정치적 자유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보았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일반 국민에 비해서.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신분 보장 등 이유로 동일하게 기본권 제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 공무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제도는 그렇게 많이 사실은 이제 공무원 제도는 이 7조보다는 어디서 공무담의권 25조에서 더 많이 다뤄야 되는데 우리 시간은 기본권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자제하도록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좀 더 이 공무원과 관련돼서 보실 거면 25조 공무담의권과 관련돼서 기본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업 질문. 공무원으로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어요. 신분 보장이 침해됐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7조 2항을 가지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5조로 가야 됩니까? 공무원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신분 보장이 특히 문제됐을 때 7조 2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할까요? 자, 헌법소원 심판이면 기본권이어야 되죠? 근데 7조는 뭐라고요? 제도 보장이라고 한다면 7조 2항을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할까요? 아니면 25조로 가야 될까요? 일반적인 이론상으로는 25조로 가야 되고요.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라고 하는, 특히 지역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라고 하는 것 측면으로 본다면 7조에서 봐야 됩니다. 자, 제가
기본권 시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헌법상 기본권은 반드시 10조에서 36조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데도 있다. 대표적으로 8조 정당 설립의 자유, 7조 공무원 신분 보장, 그 밖에 다른 41조 선거권. 그렇기 때문에 사실 7조를 가지고 주장을 해도 헌법재판소가 틀렸다고 보진 않을 겁니다. 다만 7조 제도 보장이라고 해놓고 나서 이걸 가지고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모르고 간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때는 어디로 간다? 주로 25조로 많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7조 이항에서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7조나 25조 사실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25조로 가는 게 좀 더 많지 않은가. 내용적으로는 7조 이항에 있으면서도 그 점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제 117조 118조죠. 자, 유지양 117조 네, 제2항 네,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제2항 네,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117조, 118조 둘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두 조문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도출되고 또 언급될 수가 있고 판례도 꽤 많습니다. 다만 뭐 여기서는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 지방자치제도는 헌법 시간에 제대로 배울 게 아니라 행정법 시간에 특히 특별행정법 시간에 지방자치법을 더 자세히 배우셔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많이 잘 안 들으신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들을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다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이 한 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결국 간다는 게 아닙니다. 심쿵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넓은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만 언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최소한 객관식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진도물 모의고사 등에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3학년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1학년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도물 모의고사 나오는 문제는 최소한이라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상 근거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117조, 118조에 있지만 연역적으로 볼 때는 재헌헌법부터 지방자치제도는 보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와이마르 공화국 헌법, 유진호 박사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재헌헌법부터 있었습니다. 실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1952년 이제 휴전 전쟁 막바지에 실제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가 군사정권이 들어오면서 폐지가 되었다가 제4공화국 유신헌법에서 처음으로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앞으로 통일이 되면 할게라고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부칙에서 지방자치제도는 나중에 실시할게라고 순차적으로 실시할게라고 했다가 현행 헌법에서는 그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바로 실시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그래서 1991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군대에 있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같이 실시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우리가 선거만 하다가 시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지방선거와 국정선거가 서로 교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임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인가요? 96년, 98년 지방선거가 이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를 그때까지로 딱 조정을 해서 2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교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현행 법제하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2년마다 보통 실현되고 있다. 자, 지방자치제도의 기능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의 지역의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국민주권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민주권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중앙정부 국가와 중앙국가와 지역 단체 간의 권력 분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권력분리 원칙 이야기할 때 뭐라고 구분을 하죠? 입법, 행정, 사법 나누는 건 어떻게 구별해요? 이게 권력분리 형태가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힘이 분할되는 것이죠. 이에 대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분립은 어떻게? 수직적으로 일어난다는 점. 이 용어 조심하세요. 치사하게 객관식 내는 문제들이 이거 가지고 낼 수도 있습니다. 수직적 권력 분립, 수평적 권력 분립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평적, 이렇게 지평선을 따라서 권력이 어떻게 난다는 거야? 나눠진다. 그럼 뭐다? 입법, 행정, 사법. 수직적, 위아래구나. 어떻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 용어 때문에 괜히 실수하지 마시기 바라고, 한 가지 조심할 것. 제가 이제 표시는 이렇게 했지만 사법적 권력 분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뭐예요? 입법과 행정에 관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권력 분립이죠. 사법은 분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연방 국가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법적 권력 분립까지 발생한다면 그건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주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하지만 사법이나 경찰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연방 국가라고 할 수가 없고 단순히 그냥 지방자치제도만 하는 것이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또 이런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아까 공무원과 비슷하게 선거권, 그다음에 공무담임권을 더 실현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주지 않으면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임명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선거권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 실현도 좀 덜 할 텐데,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공무담임권과 선거권의 실현이 조금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